선생님은 인생 9단인데 인생의 고통을 단칼에 날려버릴 특효 처방은 없습니까? 그런 약은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 특자 붙은 거 좋아하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 횡재 만나고 싶은 사람, 머리 굴려서 행운을 잡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홍천터미널에서 헤매는 이등병밖에 못 돼. 인생 공부는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의 연속이야. 삐뚤어지게 걸으면 발자국이 삐뚤어지게 박히지. 바르게 걸으면 바르게 박히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진리나 인생의 해답을 찾은 건 아니야. 다만 남들보다 좀 더 찐한 인생을 산 선배로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라도 비춰주고 싶은 마음인 거지. 어른이 되는 공부라는 건 특별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야. 마냥 이등병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어. 상병, 병장으로 진급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계급에 올리게 처신해야 돼. 병장이 이등병처럼 굴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인생 9단 이후 더 시원하고 깊어진 인생 상담 119로 양순자님의 개정판 어른 공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절판된 상태였는데 독자들의 요청으로 바로 얼마 전 다시 개정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요청자들 가운데는 클라우디아 책방의 구독자분들도 한몫했다는 사실. 지난해 제가 절판된 상태에서의 어른 공부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발행처 가디언 출판사에서 이번엔 이 아름다운 책을 재출간하는데 큰 용기와 힘이 되어준 클라우디아 책방에서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런 영광이 모두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읽는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책장이 술술 넘어가는 책인데요. 내 안의 힐링과 함께 마음도 따뜻해지는 책. 그래서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이제 출간된 책이라 그럴 순 없고 대신 지난번 들려드렸던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에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은 이번 영상 말미에 이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추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함께 들어보세요. 낭독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눈에 안경이면 어때서? 나는 지금 20병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어. 어느 날 칫솔질을 하고 있다가 미처 전화를 받지 못했어. 잠시 후에 다시 벨이 울리기에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친구가 나를 혼내는 거야. 아니 그것도 집이라고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친구 말이 맞아. 그 친구는 1000평도 넘는 넓은 전원주택에 2층 3층 별관까지 두고 사니 전화가 와도 빨리 받기 힘들었겠지. 그런데 나는 책상부터 싱크대, 화장실까지 한눈에 다 보이는 20평에 살고 있으니 그 친구 눈에는 정말 코딱지만하게 보일 거야. 그래, 너는 코딱지도 크다. 그 큰 코딱지 붙이고 사느라 고생한다. 날마다 냄새는 얼마나 나니? 나는 그렇게 대꾸했어.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야. 한 번도 그 친구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기분 나쁘거나 하지도 않아. 오히려 큰 집에 남편하고 둘이만 살고 있는 그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 보였어. 늙은 부부들이 그 넓은 집에 살고 있는 게 정말로 안 돼 보여서 한 말이야. 나는 한눈에 다 보이는 이 집이 조금도 좁아 보이지 않아. 청소하기도 수월하고 해서 내 마음에 쏙 들어. 분당에서 사는 부자 친구가 있는데
혼자 69평에서 살고 있어. 하루는 그 친구 집에서 자고 와야 할 일이 있어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 저녁밥을 먹고 나니 늦은 시간이라 집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잠을 잤어. 아침에 일어나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친구가 쓰레기통에서 살고 있더라고. 머리카락이 목욕탕 하수구를 막을 듯 쌓여 있고 싱크대는 과장 조금 더해서 10년은 안 닦은 것 같았어. 거실만 좀 정리가 돼 있어. 앞으로는 산이 보이고 뒤로 봐도 경치가 천국인데 집구석 안은 쓰레기통. 아이고, 하룻밤 묵은 값으로 화장실부터 싱크대까지 닦아주느라 4시간을 중노동을 했어. 여간비 치고는 정말 비싸게 먹힌 거지. 집에 돌아와 그대로 뻗어버렸어. 다시는 안 가고 싶은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고 살면 안 될까? 삶은 원래 힘들다. 엄살 떨지 마라. 37살, 아직 젊은 나이에 나는 겁도 없이 서울구치소 사형수 담당을 자원했어. 내 삶이 너무 버거워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을 때 사형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까 알고 싶었지. 그러면서 시작한 세월이 어느새 30년이 넘었어. 사형수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다 보니 안개에 옷 젖듯 나 자신이 사형수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행동할 때가 있어. 강의를 하러 조금 먼 길을 나설 때는 물론이고 잠깐 외출을 할 때도 나는 항상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 깔끔하게 정리해놓고도 현관에 서서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보곤 하지. 마치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12월이 되면 내가 의식처럼 하는 일이 있어. 카드나 연하장을 보내는 대신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는지 헤아려 보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 평상시에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바로 해결해 버리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사형수들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기에 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죽는 고통을 느껴. 죄는 짧은 순간에 저질렀지만 죄의 값은 길어. 2, 3년, 길게는 6 내지 8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끼며 시들어가지. 그들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을 때 가족들 역시 그와 똑같은 시간을 사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사형집행을 당해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가족들도 함께 죽는 고통을 치르는 거라. 어느 사형수의 어머니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끝내 자살로 아들이들을 따라는가 하면 어느 어머니는 울다 지쳐 실명해버린 경우도 있어. 날마다 오늘이 집행날은 아닐까 가슴 졸이다 떠나는 것이 사형수의 운명이지. 감옥 밖에 사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고 사형수와 우리에게는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결국 우리는 모두 사형수야.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 오늘이 있을 뿐이요. 내일은 와봐야 오는 것이지. 내일 만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기에 나는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 나는 되도록이면 약속은 하루에 하나만 잡아. 바쁘다고 적당히 지나치면 반드시 후회가 남기 마련이거든. 어느 날 후배가 침통한 표정으로 언니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으냐고 물었지. 듣고 보니 그것도 고민인가 싶은 거야. 어찌 보면 세상 모든 고민이 다 그래. 대부분 마음 한번 바꾸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고민이랍시고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거든.
걱정이나 고민도 습관이라 사람들은 자꾸 고민거리를 만들어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때 내가 뭘 고민했나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많지. 나는 후배가 실컷 얘기하도록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 이 언니가 내 고민을 풀어주마. 내게 몇 시간만 주라. 나는 그 애를 차에 태우고 금촌 기독교무지로 갔어. 이산저산 봉우리를 병풍처럼 두르고 바둑알 같은 무덤들이 쭉 자리 잡고 있는 곳이야. 늦게 출발해서 해는 이미 산허리를 넘어가 버린 뒤라 음산한 기운이 감돌더군. 금방이라도 뒤에서 뭔가가 걸어 나올 것만 같아. 아휴, 무섭더라고. 내가 상담하던 사형수 중에 8명이 여기 묻혀 있어. 돈이 넉넉하지 못해 짜투리 땅을 사서 묻어주었는데 살아생전 그이들 모습처럼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어. 여기저기서 집사님 오셨어요 하고 상담실에서 만난 것처럼 인사하는 듯 했어. 국화꽃을 한 송이씩 묘 앞에 놔두고 나서 후배하고 나란히 사형수들 묘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지. 정말 죽고 싶으면 죽어라. 내가 사형수들도 이렇게 묻어주었는데 너 하나 못 묻어주겠냐? 아이고 언니, 으슬으슬 막 몸이 아프네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테니 어둡기 전에 빨리 서울로 갑시다. 또다시 그런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몇 번씩 되씹어보고 말해. 가슴에서 생각하고 나오는 말, 그런 말을 하자.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인생의 끝을 말하더라. 사형수들은 사형만 면하게 해주면 죽는 날까지 살과 뼈가 가루가 되도록 좋은 일만 하다 가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빌어. 그래도 집행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우리는 살아있음을 감사하자. 나는 사형수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일로 괴롭다느니 힘들다느니 하는 말은 안 하게 되더라. 풀어서 풀릴 수 있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요. 참고 기다려서 해결될 것이면 고통이 아니더라. 세상 살아가면서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자. 불교 경전인 보왕산미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겨나니. 그래서 옛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처음에 이 문구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래, 내가 살면서 곤란이 없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구나. 인생이란 늘 해야 하는 숙제를 만나는 과정이구나.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 나한테만 왜 이런 곤란이 찾아오는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사형수를 만나러 교도소로 갔고 거기서 많은 사형수들을 만났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경험했어. 살 수만 있다면 가장 선하고 의미있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얻은 큰 교훈이 있어.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는 것. 당신도 살다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어른도 고물고물 혼자 잘 놀아야 예쁘다. 어떤 아이는 비싼 장난감이 없어도 보채는 일 없이 혼자서 고물고물 잘 놀아. 어떤 아이는 산더미같이 쌓인 장난감 속에서도 보채고 칭얼거리며 저 혼자 노는 일이 없어서 엄마를 힘들게 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야. 어른이 돼도 혼자 못 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전에 우리 집에 아침 9시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잘못 걸린 전화가 왔어. 전화 음성으로 추측해보면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어.
미경이냐? 처음에는 잘못 온 전화거니 하고 무심하게 끊었다가 나중에는 사연이 궁금해졌어. 실례지만 미경이는 누구고 전화 거시는 분은 몇 살이나 드셨습니까? 상대는 내 질문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고분고분 대답을 해주었어. 나이는 나보다 5살 아래고 미경이는 그의 딸이래. 그런데 이 시간에 꼭 전화를 해야 하는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어. 남편은, 애들은 다 밥 먹여 학교 직장 보냈냐? 너는 밥 먹었냐? 오늘은 뭐 하냐? 이렇게 아침마다 안부 묻는 전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지랖 넓게 참견을 했지. 할머니, 내가 5살 위고 나도 시집 보낸 딸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도 자존심 좀 지키고 삽시다. 우리가 해주는 걱정이 도리어 그네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답니다. 우리가 먼저 전화하지 말고 그쪽에서 걸려올 때 받기만 합시다. 나이 들수록 할 일이 없어지니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 옆에 끼고 살아도 걱정이 되는 것이 자식인데 자주 못 만나니 얼마나 궁금하겠어. 몇십 년간 알뜰살뜰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그렇지. 그렇다고 평생 같이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지. 자식이 성인이 되면 훨훨 떠나보내줘야 돼. 나이 든 부모가 보채지 않고 혼자 고물고물 잘 살아주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일이야. 자식에게서 해방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턱도 넘기 어려워.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자식에게서 해방되는 공부를 해야 해. 오래전에 읽은 셰익스피어의 책 중에 노인은 젊은이가 묻기 전에 말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내 가슴에 팍 와닿았어. 그 후 한 번도 이 말을 소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책이나 누구에게 들은 말 중에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 싶다는 구절을 만나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궁금한 건 못 참고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사람은 남도 피곤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피곤해. 이런 사람은 혼자 놀 수가 없어. 몸은 옛날 같지 않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써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하고 싶어. 자식들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SOS를 보내야지. 자식들에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남은 기력의 카드를 장구 없이 다 쓰고 가고 싶은 거야. 젊은 사람들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알아도 모른 척 그 애들 이야기 먼저 들어주고 잘못한 거 눈에 들어와도 나 어릴 적 필름 돌려보면서 꾹 참고. 배가 산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헤매고 방황해도 가만히 지켜보는 노인이고 싶어. 노인은 웃어도 밉다는데 나는 안 웃어도 예쁜 노인이고 싶어. 결국에 바보가 웃는다. 아주 오래전 얘기야. 60년대에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안 속고 물건 사면 서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었어. 그만큼 남대문 시장은 바가지를 잘 씌우기로 악명 높은 시장이었지. 그때 나는 시골에서 막 올라와 친구들과 한 동네에 모여 살았어. 우리는 운명적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5명이 몰려다니면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평화시장으로 쇼핑을 하러 다녔어. 친구들 중에 유독 미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애는 들르는 가게마다 옷을 입어보고 한껏 뽐을 냈어. 옷을 살 것처럼 이것저것 입어보고는 그냥 벗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팽 가버리는 거라. 친구들은 모두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일사불란하게 뒤따라 나가. 다른 때는 미적거리던 아이들도 어쩌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나는 육상선수였는데도 거기서는 왜
그렇게 발이 안 떨어지던지 원. 우물쭈물하다간 나만 혼자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돌아오는 길은 매번 피곤하고 우울했어. 그래서 나는 홀로서기로 작정을 했어. 친구들 몰래 나 혼자 남대문 시장을 찾아간 거야. 이불감을 사러 갔지. 그런데 어디서 사야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큰 걱정을 않고 비단 가게로 무작정 들어가서는 솔직하게 말했어. 이불감을 사려고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제가 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나는 비단 장수를 믿기로 했어. 천장사를 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 이런 좋은 물건은 어디 가도 못 삽니다. 20년 넘게 남대문에서 비단 가게를 했는데 나를 믿고 골라달라는 손님은 처음이에요. 젊은 아가씨가 참 고맙네요. 물건은 좋은 것으로 잘 골랐으니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가격 흥정. 나는 이번에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아저씨, 얼마를 깎아야 친구들이 바가지 안 썼다고 할까요? 아저씨가 알아서 깎아주세요. 아저씨는 피식 웃으면서 말씀하셨어. 남대문 시장에서 이만큼 싸고 품질 좋은 천을 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이불감을 사서 동네 단골 이불가게에 들렀더니 자기도 이불가게 10년, 비단 장사 20년을 했는데 정말 좋은 물건을 잘 샀다고 말해주었어. 확실하게 검증을 받은 거지. 검증을 받고 나니 내가 어쩜 그렇게 똑똑해 보이던지. 나는 그 일을 통해 주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 길거리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그 방법을 써봤어. 내 손으로 물건을 뒤적거리지 않고 할머니, 알아서 좋은 걸로 주세요. 라고 말이야. 그러면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더라고. 그것도 기분 좋게. 나는 이 방법이 좋다는 확신을 얻었기에 50년 동안 이 방법으로 물건을 사고 있어. 길거리에서 파는 야채라고 함부로 뒤척거리지 마. 할머니에게는 부추 한 단이 자신의 명품인 거거든. 바로 어저께도 전철역 입구에서 호박 하나를 샀어. 2개를 다 팔고 싶으신 거야. 이젠 7시가 되니 집으로 가야 할 시간도 되고 그래서 2개를 샀어. 할머니가 500원짜리 거스름돈을 찾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할머니 500원 놔두세요. 저 그냥 갈게요. 얼마쯤 갔을 때 500원 하면서 이름도 모르는 나무를 한 움큼 뛰어들고 오시더라고. 슬프고 짠한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왔어.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 단돈 500원도 그냥 받지 못하는 그 순한 마음. 다음에 가서 그 마음에 보답해야지. 진짜 사랑은 눈으로 느낌으로. 나는 정말 크나큰 사랑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온몸을 사로잡는 전율을 느꼈지. 나 지금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어. 16년 전 시골 군청에 다닐 때 딸 셋을 데리고 혼자 사는 40대 초반의 정신지체 장애아를 만났어. 음식이건 옷이건 무엇이든 생기면 아무 때나 그 집에 갔지. 젊은 장애 엄마가 집에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었어. 세 딸이 어디서 어떻게 노는지 알 길이 없어. 그래도 기왕에 갔으니 그 집 식구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끝없이 기다렸지. 그때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리고 3살이었어. 어느 날 방 안에 고구마가 하나 서 있어. 고구마도 서 있네. 하고 가까이 가보니 변이었어. 변이 굳어서 고구마처럼 보인 거야. 방이고 부엌이고 할 것 없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
이상하게 남자는 없는데 딸은 셋이나 있어. 알고 보니 어떤 놈이 와서 만들어 놓고 간 거야. 누가 누구 아비인지 아무도 몰라도 그 놈은 알고 있겠지. 어느 날 그 집에 사건이 생겼어. 3살 먹은 아이가 다리 아래 실개천에 빠져 죽었다는 거야. 쥐새끼도 빠지면 살아나올 만한 개천이었는데. 정신장애 엄마의 표정은 항상 변함이 없었어. 그런데 딸애를 잃고는 엄마의 눈동자가 너무나 슬퍼졌어. 그 뒤로 위로도 할 겸 더 자주 그 집에 갔어. 하루는 엄마가 고구마 줄거리를 다듬고 있었어. 내 얼굴을 보더니 약간 웃는 듯 마는 듯 표정이 생기더라고. 그래도 마음으로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 엄마는 고구마 줄거리를 두 손으로 옮겨주며 나를 쳐다봐. 나에게 가져갈 것인지를 묻는 것 같았어. 그 마음을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어. 나는 고구마 줄거리를 해먹을 줄 몰랐거든. 단순히 그 생각으로 거절을 했어. 그것이 후회스러워 미안하다고 만날 때마다 말했어. 지금도 후회가 돼. 추석이 다가왔어. 시골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 자식들 서울에서 오면 이것저것 싸주려고 부모님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지. 방앗간 안에는 다들 기름을 짜느라 기찻길 마냥 길게 줄지어 서 있었어. 나는 서울로 가야 했지만 그 애는 서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주기로 했어. 그 두 아이들 입히로시며 신발을 사서 신문지 한 뭉치를 들고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로 갔어. 두 아이를 학교 뒷뜰에 데리고 가서 신문지로 멍석을 만들어 놓고 새로 사온 옷을 갈아입혔어. 벗은 옷은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지. 그리고 아이들을 내 차에 태워 공중 목욕탕으로 갔어.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 마음껏 씻기고 나와 새 옷을 입히니 아주 곱고 예뻤어. 아이들을 차에 태워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이고 집으로 데리고 갔지. 그 표정 없는 여자가 웃었어. 엄마도 차에 타라고 했어. 나를 믿고 성큼 차에 타는 모습이 어찌나 이쁜지. 새 모녀를 데리고 동네 큰 슈퍼마켓으로 갔어. 한 사람당 봉지 하나씩을 주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다 담아오라고 슈퍼마켓 안으로 몰아넣고 나는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가만히 보니 그 불쌍한 사람은 어느 것 하나 잡지를 못하고 있어. 할 수 없이 내가 바람잡이를 했지. 한참 뒤에 식구들이 나왔는데 봉지가 헐렁헐렁해. 엄마에게 살림에 필요한 것을 몽땅 사라고 했더니 손가락 하나를 입에 물고 조그맣게 말하는 거야. 참기름 하나 사도 돼요? 아이고 이 사람 저기 있는 거 다 갖고 와. 공짜라고 함부로 손도 못 대고 미안해하는 선량한 사람들. 나는 그들을 보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 나같이 눈물 없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헤어지고 11년 만에 그 모녀를 만나러 갔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대. 이장님이 가르쳐준 집으로 가보니 군청에서 배려를 했는지 집이 좀 넓어. 1시쯤 지난 시간이라 집에는 엄마만 있는데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 갑자기 밖에서 사람이 부르니 잠에서 미처 깨어나지도 못한 채로 밖에 서 있는 나를 봤는데 그 어두운 방에서 빛나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나를 직감적으로 알아보는 눈이었어. 그 눈이 내 눈과 마주치면서 우리는 동시에 함께 전율했어. 10년이 지났으니 나도 늙고 저도 늙고 얼굴이 변했는데도 우리는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거야. 못 만나고 지낸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계속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구나. 이때 울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지. 나는 울었어. 사갖고 간 옷을 입혀보니 조금 적은 듯 했어.
그래도 괜찮다는 표정으로 좋아하던 그 모습. 너 오늘 한 번쯤은 마음껏 행복해봐라 하며 나는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서 꼭 안아주었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빛, 마음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 그때 참 행복했어. 마두역 꽃가게. 우리 동네에 내가 좋아하는 꽃집이 하나 있어. 그 집 주인은 밖에 진열해둔 꽃을 그대로 놓아두고 퇴근을 해. 이유는 단 하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예쁜 꽃을 쳐다보면서 행복하라고. 그이도 처음에는 퇴근할 때 도난 방지를 위해 두꺼운 비닐 보자기로 씌워서 꽃을 관리했대. 그런데 문득 꽃을 덮어놓은 보자기가 무덤같이 보이더래. 전철을 타러 가는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꽃을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컴컴한 무덤을 만들어 놓으니 꽃가게 앞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우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니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더라는 거야. 아, 이건 아니다. 주인은 무덤 같은 보자기를 걷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어. 예쁜 꽃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 꽃을 보면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에 위로가 되겠다 싶었지. 그 이후로 퇴근할 때 늘 보자기를 덮지 않고 꽃을 그냥 놔두고 있어.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이야. 그러다 누가 화분을 슬쩍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며 다들 만류를 하더래. 하지만 꽃집 주인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 꽃을 누가 가져가면 교회에 11조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꽃 가져가서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함께 행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틈에 돈을 끼워놓고 화분을 가져간 사람은 있어도 도난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꽃집 주인을 보면서 봉사는 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내주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어. 주인이 내주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1시간 동안 꽃 같은 이야기를 들었더니 찻잔도 식지를 않아. 내 마음도 계속 뜨거웠어. 마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모든 사람들과 꽃집 주인은 무언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지. 마두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참 복 많은 사람들이야. 마음으로 보낸다. 나는 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쓰레기 버리듯 내놓은 적은 없어. 매번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내 것을 보낸다는 심정으로 내놓지. 헌옷함에 옷가지를 버릴 때도 누가 보든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갇혀서 내놔. 보는 사람이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려면 우선 깨끗하게 빨아야지. 필요하면 다림질도 하고. 내 가족이 입을 옷처럼 깔끔하게 손질을 해서는 비닐봉지에 담아. 그리고 이 옷은 깨끗하게 빨아두었으니 필요하면 가져다 입으셔도 됩니다. 라고 종이에 메모를 써서 넣는 거야. 쓰레기 버리듯 둘둘 말아서 버리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몇 년 전 교도소 선교회에서 부르주 돕기 헌옷 모으기를 한 적이 있어. 우리 회원들은 다들 부유하고 지성인들이었지. 나는 모인 옷을 정리하면서 참담한 마음에 배신감을 느꼈어. 불우한 사람에게 전달할 옷인데 불우한 사람에게는 쓰레기 버리듯 내놓아도 된다는 말인가? 모인 옷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입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 진짜 쓰레기였거든. 결국 아무도 모르게 몽땅 다 갖다 버렸지. 버리는 것과 보내는 것은 달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버리면서 살아.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도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마음으로 내놓으면 부유한 마음이 돼. 지금은 오피스텔이라서 옷을 내놓을 수 없어서 못하고 있어. 옛날에 아파트에서는 투명한 비닐에 옷을 얌전히 넣어 매물을 동봉했지. 이 옷은 얼마 동안 입었고 드라이 클리닝을 이미 해놓았으니 맞는 분은 입으세요. 내놓고 1시간 있다 가면 금방 누군가가 가져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마음으로 내놓아서 그랬던 것 같아. 어머니의 가슴은 절대 차면 안 된다. 엄마 가슴은 절대 차면 안 돼. 엄마는 똑똑할 필요도 없어. 엄마 가슴이 뜨거우면 아이는 그 열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야.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가슴은 차고 머리는 똑똑해서 아이들이 탈이 많이 나거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를 닥달하는 엄마들을 보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 아이는 뜨거운 엄마의 심장 아래서 10개월을 함께 숨쉬다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엄마 가슴에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늘 아이는 안아줘야 돼. 뜨거운 엄마 가슴에서 열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가슴이 따뜻하지 않아. 열을 전달받지 못했으니 당연하지. 아이는 엄마가 전해준 가슴의 열기로 세상을 살아가. 엄마의 매니지먼트로 사는 게 아니야.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세상살이가 힘들 때 엄마 가슴은 더 뜨거워야 해. 아빠에게는 그런 욕망로가 없어. 아빠 자신도 뜨거운 아내의 가슴을 원해. 몇 년 전에 강원도 인제에서 양구로 가는 꼬불꼬불 산길에서 버스 한 대가 추락했어. 사고 당일은 폭설 때문에 구조 작업도 못하고 다음날 구조에 들어갔지. 버스에 탄 22명 전원 사망. 시체를 옮기다 구조대원들은 옷을 벗고 맨몸으로 얼어있는 여성의 시체를 보고 깜짝 놀랐대. 그녀는 두 팔로 보따리 같은 것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 그 속에 어린아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거라. 아이는 아직 살아있었어. 버스가 추락하고 의식이 있을 때 엄마는 자기 옷을 벗어 아이를 덮은 거야. 엄마의 뜨거운 가슴에 남아있는 열을 숨을 거둘 때까지 아이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거지. 마지막 체온 한 점까지 아끼지 않고 아이에게 다 전해주고 간 엄마 가슴. 그 어떤 언어로 이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엄마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 자식의 험한 풍랑을 만나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바로 엄마야. 최고의 위기에서 불가사한 힘을 토해내는 존재는 어머니뿐이야. 교도소에 들어오는 청소년들 중 80%가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엄마란 힘으로 아이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절대 휘청거리지 않았을 거야. 우리나라 야구계의 명장이자 야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 나는 그의 부인 오효순 씨와 한때 가족처럼 지냈어. 교회도 함께 다녔지. 게다가 한 가사 도우미가 오전 오후로 나눠 양쪽 집안일을 했으니까 꼭 한 식구 같았지. 오효순 씨가 어느 날 일본에서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해. 나는 효순 씨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은 터라 정말 보고 싶었어. 한달음에 달려갔지. 시어머니가 방에 자리 잡고 앉아 계시는데 꼭 궁중에 계시는 마마님이 오신 것 같더라고. 곱고 엄격해 보이는 외모에 단정한 자세. 일본에서 교포라는 신분차별 때문에 고생하신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지. 그분의 자식사랑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어. 그분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애인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더 아쉬웠어. 그분은 혼신을 다해서 자식을 지켜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었지. 내 두 손으로 그분의 손을 맞잡고 나도 그 열을 전해받고 싶었어.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에 매주 오는 교인처럼 하나도 어색함이 없이 나오셨어. 그분은 일본에서는 불교신 되셨어. 며느리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 큰 마음. 만나고 헤어질 때까지 두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땅에 떨어질세라 그분의 아들사랑 이야기를 들었어.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오늘의 김성근 감독이
홀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 일본 땅에서 서럽고 힘겹게 키운 자식이 어느 날 한국으로 떠나버렸을 때 엄마는 통곡했다고 해. 매일 절에 가서 부모님 앞에 오롯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일어날 때는 치마 앞자락이 흥건히 젖어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되지 싶어 산에서 조그만 새끼나무 하나를 가져와 추녀 밑에 심었대. 그때부터 저 나무가 우리 성근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무를 정성껏 돌봤다고 해.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게 기댈 것을 만들어주고 목말라 하기 전에 물을 주고 눈보라가 찌면 거적으로 둘러주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기도했지. 며느리 오효순 씨는 결혼하고 일본에 가서야 그 나무에 대해 알았대. 아이야, 저 나무가 성근이 나무다. 효순 씨는 나무가 얼마나 잘생기고 곱게 자랐던지 놀랐다고 해. 그때 효순 씨는 저렇게 공들여 키운 아들을 내가 잘 섬기고 내줘야겠다고 결심했대. 야구한다고 1년에 두세 번밖에 집에 안 들어와도 효순 씨는 불평하지 않았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가족을 지키려고 성실하게 산 사람. 김성근 감독은 여자복이 많은 사람이야. 어머니를 잘 만났고 두 번째 여자인 아내를 잘 만났어. 오유순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가려고 기다리다 김성근 감독에게 반해 유학 보따리를 풀어버리고 결혼한 사람이야. 성격 좋고 신앙심 깊고 자식 사랑 뜨거운 이런 아내를 만난 것도 그 어머니의 힘이 아니었을까? 김성근 감독의 어머니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계셨어. 그러나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은 거리를 초월해. 먼 곳에 있어도 낮이고 밤이고 연료 공급이 되고 있었던 거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이야. 아들이 그것을 느끼고 좋은 연료를 공급받아 오늘의 큰 나무가 된 거야. 엄마는 자식을 바라볼 때 평안해야 돼.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불안과 고통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 엄마 가슴밖에 없어.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어때? 엄마 눈이 감시 카메라가 돼서 성적표 감시, 휴대전화 감시, 공부방 감시, 마음 같아서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식 마음속까지 MRI로 찍어보고 싶을 거야.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항의를 하지 못해. 아이는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세상을 배워야지. 거친 파도와 맞서다 잠시 무인도에 떨어질 수도 있고 표류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스스로 항해하기에 아이를 거친 파도로 내보내야 돼. 매일 힘든 여정을 보내고 아이는 지친 몸으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엄마가 전해주는 사랑의 기름을 넣고 다음 날 또다시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가슴은 기름 탱크야. 특히 아이는 학교로 부모는 직장으로 나가는 아침 시간에 다정하게 헤어져야 돼. 잠깐이라도 안아주고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주어야 돼. 이것이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인 좋은 기름을 넣어주는 방법이야. 이런 기름을 넣고 나간 아이는 그 기름 덕분에 밖에서도 평안하게 놀아. 형편상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도 기름은 얼마든지 넣어주고 공급받을 수 있어. 이렇게 기름 공급이 잘 이루어질 때 가족의 결속력이 강해지지. 항상 손잡고 한 집에 붙어 있다고 결속이 잘 되는 것은 아니야. 이제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어. 엄마는 집에 있고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고 그런 시대는 가버렸어. 각자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보이지 않게 기름을 서로 공급하면서 자기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잘해줄 때 결속력은 강해지는 거야. 에필로그.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 나는 책을 사랑했고 책 읽기를 좋아했어.
식탁 위에도 화장실에도 핸드백 속에도 책이 한 권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평안했어. 그동안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책을 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 그러나 단 한 번도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어본 일이 없었지. 내가 하는 일은 사형수 상담.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기는 쉽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곳이야. 그래서 교도소 안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거기서 사형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끔찍한 범죄자들의 속내는? 세상 밖 사람들은 교도소 안의 생활을 많이 궁금해해. 사형수를 상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종교위원은 방송이나 잡지사 기자들에게 좋은 인터뷰 대상이 되는 거야. 2003년도 월간지 행복이 가득한 집에 내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 그 기사를 보고 한 출판사에서 나에게 책을 써보자고 찾아왔어. 2시간 30분 동안 책을 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상대를 설득했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태반인 우리나라에서 매주 몇백 권씩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내가 책을 안 써주는 것이 공의를 줄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출판사는 1년 하고도 반년 동안 집요하게 나를 설득했어. 몇 사람과 상담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딸들의 허락을 받아 인생 9단이라는 책이 3년 걸려 세상에 나왔어. 당시 내 나이 65세. 경로석에 앉아 있어야 할 나이에 나는 책 공부를 위해 38선에서 시작해서 제주도 땅끝까지 신문, 방송, 잡지, 강의, 상담 등 최선을 다했지. 출판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다가 내 몸을 혹사한 거야. 강의만 200여 번, 상담 100여 번. 책이 유명해진 만큼 내 몸 안의 암덩이도 잘하고 있었어. 2010년 1월 나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을 2010년 11월에 받았지. 한 해에 2번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9개월. 2011년 4월 말로 완치라는 확인도 해보지 않고 나는 거기서 끝내기로 했어. 이번 책 어른 공부는 꼭 써야 할 이유가 있었어. 나는 수술대 위에서 마취가 되기 직전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했지. 깨어나면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 비틀거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잠시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책을 잉태하게 되었지. 물론 인간인 내가 또 다른 한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품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 그 사람이 힘겹게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가운데 내가 퍼즐 한 조각을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내 몸에 아직 암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안고 가리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싶지 않아. 암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병들어가는 내 정신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으리라. 나는 다 내려놓았어. 운명의 그날이 나에게 오면 그날 나는 암을 안고 가리라. 그러고 나니 미움도 사랑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고통도 환희도 세상을 향한 꿈도 미련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겐 의미가 없어졌어. 한없이 평안하고 한가로워졌지. 세상이 나를 놔준 것 같아.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열심히 산 사람은 죽음에 의연할 뿐 아니라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기에 이별도 쉽게 잘할 수 있다고 양순자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이 든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란 걸 나이 들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도 삶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